퇴직한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왜 목욕탕에서 뒤를 돌지 못한 채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 순간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은퇴 후 평온하게 살던 한 남자에게 뜻밖의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틈은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이 되었고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도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 된 평범한 은퇴자예요. 중견기업 연구소에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나서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서 권유가 있었죠. 나이가 있으니 더 젊은 인력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게 어떻겠냐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제법 괜찮은 금액을 받았고 복지 차원에서 추가로 나온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 세월 한국산업기술개발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희 연구소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했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신소재 개발부터 공정 개선까지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만 해도 수백 건이 넘었죠. 후배들이 저를 보며 배웠고 동료들은 제 의견을 존중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자신감이랄까요? 은퇴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고 오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젊었을 때 바빠서 못 읽었던 역사책이며 경제서적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게 꽤 즐거웠죠.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잔잔한 일상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호회 모임에 나갔을 때였어요. 등산을 함께 다니던 사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였는데 그날 대화 주제가 부동산 투자로 흘러갔습니다. 한 선배가 신도시 분양권으로 목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이번에 경기도 쪽 신도시 분양권 하나 넘겼는데 생각보다 차익이 괜찮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거들었어요. 어떤 이는 상가 투자로 월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 있게 말했고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증거까지 보여줬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축과 적금으로 꾸준히 모아온 돈이 있었고 퇴직금까지 합치면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자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후배 하나가 한 말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형님,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로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맞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은행에 묵혀둔 돈은 거의 불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시장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였죠. 그런 제가 부동산 투자 하나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동호회 모임에서 투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다들 괜찮은 수익을 내더라고. 아내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지금도 충분히 살 만한데 괜히 위험한 거 하지 말아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동호회 선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투자 컨설턴트를 소개받고 싶다고 했죠. 선배는 흔쾌히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제도 씨, 이 사람 믿을 만해요. 나도 이 친구 통해서 몇 번 투자했는데 괜찮더라고. 컨설턴트를 만난 건 강남 쪽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저를 맞았어요. 그는 능숙하게 시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인프라 확장, 교통망 구축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제가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쓰던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3년 내에 급격한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저는 소액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신도시의 소형 아파트 분양권이었어요. 큰 부담 없는 금액이었고, 만약 안 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4달 만에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올랐고, 저는 실제로 차익을 남기고 매도했습니다. 처음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왔죠. 그 순간의 기분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기쁨보다는 일종의 확신 같은 게 생겼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저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말했잖아. 분석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내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은 하지 말아요. 우리 나이에 위험 감수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믿었거든요. 30년 넘게 쌓아온 분석력과 판단력이 드디어 제대로 발휘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동호회 모임에 다시 나갔을 때 분위기가 더 뜨거워져 있었어요. 다들 투자 성공담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후배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세요. 소액으로는 큰 수익 못 내요. 그 말이 제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성공을 경험했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평생 모아온 적금과 마통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정말 큰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분석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컨설턴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의 투자 상품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죠. 그는 여러 옵션을 제시했어요.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역세권 상가, 재개발 예정 지역 다세대 주택까지 다양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 움직이셔야 해요. 그의 말이 급박하게 들렸어요. 저는 자료를 받아서 집에서 밤새 분석했습니다. 지역별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 인구 유입 예측까지 모두 살펴봤죠.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분석력을 총동원한 결과 이건 분명 괜찮은 투자라는 확신이 들었죠. 첫 성공이 만든 과신, 주변과의 비교에서 생긴 조급함, 그리고 제 분석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저를 더 큰 투자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좀 큰 투자를 하나 해볼까 해.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큰 투자라니 얼마나 큰 건데요? 퇴직금 일부랑 적금을 좀 쓰려고. 당신 미쳤어요?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인데?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프와 수치, 전망 자료들이었죠. 봐봐. 이 모든 게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 내가 30년 넘게 이런 분석해왔잖아. 내 판단을 믿어줘.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전부 다는 안 돼요. 절반만 써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절반으로는 부족했어요.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규모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결국 며칠간의 설득 끝에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위로금, 평생 모아온 적금, 마통까지 모두 꺼냈어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로 메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상당한 액수였어요. 만약 이게 성공하면 노후 걱정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컨설턴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여러 건의 투자처를 추천했어요.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권 2건, 역세권 상가 1건, 그리고 개발 예정 지역의 다가구 주택까지. 분산 투자라며 위험을 낮춘 포트폴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서류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동호회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 제도 씨 제대로 하시네요. 역시 연구소에서 일하신 분은 다르네. 분석을 제대로 하셨어. 선배 하나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큰 규모로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 순간 저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과감하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제 선택을 정당화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어. 정부 계획도 있고 인프라 투자도 확정됐잖아.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의 경력이 뒷받침해주는 확신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수익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손주들 교육비도 보태주고 행복한 상상이었죠.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죠? 물론이지. 걱정 마. 1년만 기다려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곧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게 잘못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투자의 작은 성공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는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분석력을 과신한 게 가장 큰 실수였죠. 저는 시장을 분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위험 신호들은 모두 무시하고 긍정적인 지표만 골라서 봤어요. 그게 분석이 아니라 확증 편향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투자를 완료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뉴스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 소식이 나왔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곧 풀릴 거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투자를 완료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분양권 중 하나는 프리미엄이 조금 붙기 시작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대책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컨설턴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그는 여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회복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분양권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동호회 모임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투자 성공담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들 조용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거래가 완전히 끊겼어. 내놓은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손해보고라도 처분하고 싶은데 관심 갖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죠. 저는 그들보다 훨씬 큰 금액을 투자했거든요. 퇴직금, 적금, 대출까지 모두 합친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부동산 카페, 뉴스 기사, 전문가 칼럼까지 모두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었죠.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인상된다는 통보였어요. 매달 내야 할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통장 잔고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이었죠.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조금만 기다려봐. 곧 매도하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매도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투자한 분양권들은 모두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태였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매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역세권 상가는 임대가 전혀 되지 않았고, 관리비와 세금만 나가고 있었어요. 신도시 아파트는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데 전세 보증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컨설턴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이번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처분하시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언제까지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보유하고 있던 집 한 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집마저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아야 했어요. 몇 달을 기다렸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큰 손해를 보고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투자한 부동산들은 팔리지 않았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죠.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되짚어 봤습니다. 제 분석은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시장을 읽는 능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제가 과신했던 걸까요? 한때 회사에서 미래 전략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이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무너지는 건 자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자신감도 모든 게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죠.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어봤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소, 컨설팅 회사, 기술 자문 자리까지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 연령대가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젊은 인력을 찾고 있어서요. 면접까지 간 곳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무색하게도 나이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지식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보라고 했지만 제 자존심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도 씨, 급하게 사람 구하는 데가 있는데 관심 있어? 어디요? 동네 스파렉스인데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뒀대. 당장 일손이 필요하다던데. 스파렉스라는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욕탕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며칠 뒤 스파렉스 사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탕 관리하고 수건 세탁하고 손님 없을 때 청소하고 필요하면 때밀이도 좀 해주시면 되고. 때밀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급여는 이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제시한 금액은 제가 연구소에서 받던 월급의 몇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첫 출근 날 작업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연구소에 출근하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에 젖어도 되는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 고무 슬리퍼를 신은 남자만 있었죠.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탕 온도를 체크하고 수질을 관리하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건을 세탁기에 돌리고 개는 일. 몸을 쓰는 노동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오후만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저녁이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회사 생활 30년 동안 길러진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마저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일했어요. 때밀이를 처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사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기 손님 한 분이 때밀이 해달라시는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서 타월을 들었습니다. 손님의 등을 밀면서 제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죠.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멀게 느껴졌어요. 몸에서 탕 냄새가 났고 손에는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향수를 뿌리고 출근했었는데 이제는 몸에 밴 냄새를 지우기 위해 샤워를 2번씩 했죠. 아내는 제가 퇴근하면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땠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아마 물어보는 것조차 제게 상처가 될까봐 조심한 것 같았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근육통이 심했죠.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실감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파렉스로 출근했습니다. 탕 관리를 하고 수건을 세탁하고 때밀이를 했어요. 손님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맙니다. 제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스파렉스에서 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탕 관리를 마치고 로비 쪽으로 나왔는데 입구에서 들어오는 손님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팀장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저보다 10살쯤 어렸고 제 밑에서 몇 년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탁실 쪽으로 몸을 숨기려 했죠. 하지만 늦었어요. 최 팀장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건을 정리하는 척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 팀장이 탕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기 손님 한 분이 때밀이 해달라시는데요.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죠. 어느 분이요? 방금 들어오신 분이요. 탕에 계신데? 최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장 앞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탕으로 들어갔어요. 최 팀장이 탕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미안함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윤 상무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상무라는 호칭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건 제가 연구소에서 받던 직책이었죠. 지금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호칭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타월을 들고 그의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탕물 소리만 들렸어요. 최 팀장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상무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이렇게 지내죠. 회사에서 다들 상무님 얘기 많이 해요. 그리운 분이라고.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나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제 모습이 이런데? 때밀이를 마치고 나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최 팀장은 나가면서 제게 명함을 하나 건넸어요. 상무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명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또 다른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자녀 학교 행사에서 만났던 학부모였어요. 아들이 같은 반이었던 친구 아버지였죠. 예전에 학부모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탕으로 들어갔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일을 계속했어요. 수건을 개면서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거래처에서 만났던 김 과장이 들어온 거예요. 연구소 시절 프로젝트 협력건으로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상사들과 회의를 주재하던 위치였죠. 김 과장은 저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세탁실로 들어갔죠. 하지만 숨을 수는 없었어요.
사장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때밀이 좀 부탁드릴게요. 김 과장이었습니다. 탕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와 마주쳤을 때 저는 차라리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상무님, 맞으시죠?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투자에 실패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해야 하나요? 노후 자금을 모두 날려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하나요? 그냥 일이 필요해서요.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때밀이를 마쳤습니다. 그날 퇴근길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한때 저 사람들 앞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받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연구소에서 쌓아온 30년의 경력, 동료들의 신뢰, 후배들의 존경,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 모습이 전부였죠. 집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아내에게 무슨 얼굴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힘들었죠. 아내의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평생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제가 아내 앞에서 무너졌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내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연락한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제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생활비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벌어서.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이제 가장인데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 이렇게 의젓해져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희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작은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용돈을 보내겠다며 계좌번호를 물었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이들의 진심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힘들 때 아빠가 다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제가 투자에 실패하고 몰락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곁에는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딸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와서 냉장고에 채워 넣으며 말했어요. 아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그래도 아빠는 여전히 우리 아빠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욕심부리면서 정작 제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네 가족, 작은아들, 딸까지 모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손주들이 제 주변을 뛰어다니며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손녀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여줬어요.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들이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하지만 견딜만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고 있다. 큰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주말에 같이 등산 가실래요? 요즘 날씨도 좋고. 그래, 좋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투자에 몰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성공에만 집착하던 시간 동안 이런 평범한 행복들을 지나쳐 버렸던 거예요. 밤에 아내와 둘이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응, 많이 편해졌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잘 살아봐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되찾은 건 삶의 진짜 의미였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제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스파렉스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일이고 제가 땀 흘려번 정당한 돈이었습니다. 손님들 중에 가끔 아는 사람이 나타나도 이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말했어요. 요즘 일 잘하시네요. 처음보다 훨씬 능숙해지셨어. 감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드물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그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제 무겁지 않은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몰락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걸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욕심을 버린 마음의 평온함. 이게 제가 진짜로 찾아야 했던 것들이었죠. 스파렉스에서 일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익숙해졌어요. 탕 관리도, 수건 세탁도, 때밀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죠. 체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하루를 버텨내는 힘은 오히려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리 힘들지 않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편하니까 견딜만 합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요.
주말이면 아들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가까운 산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이제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동호회 모임에 오랜만에 나갔어요. 예전처럼 투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등산을 하고 점심을 먹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면서 살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지위나 명예는 이제 저를 규정하지 않았죠. 스파렉스 사장이 최근에 말했어요. 덕분에 손님들 평가가 좋아요. 성실하게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진심이었습니다. 이 일이 제게 생계만 준 게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준 거니까요. 어제는 아내와 함께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실패했고, 누구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을 거예요. 당신 후회돼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 물론 하지. 하지만 이제는 담담해. 그래도 행복해요? 응.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돈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오늘도 스파렉스로 출근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를 체크하고 수질을 확인하고 손님을 맞았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몰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줬어요. 왔어요? 응, 왔어. 저녁 준비됐어요. 고마워. 이런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가 잃은 것보다 되찾은 게 더 크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비록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준 가족, 그리고 스스로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들림이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붙잡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듯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